말씀드릴 게 소화불량증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중간에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대한소화기 기능성질환 운동학회 주관으로 진행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같은 제목을 갖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화가 안 된다 그런 표현을 외래에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체했다 하는 게 대충 감은 이렇게 다 잡히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체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고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와 그걸 받는 사람의 의도가 꽉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했다는 표현 말고 또 뭐 속이 쓰리다, 더부룩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외래에 오시면 소화 안 된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소화불량증 하면은 디스펩시아 이런 영어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이 표현은 미국 사람도 잘 몰라요. 왜냐면 이게 라틴어에서 온 용어거든요. 그래서 해석하자 그러면 디스펩시아 하면은 디스가 나쁘다는 배드, 영어식으로 하면 배드고 펩시아가 소화를 의미하는 다이제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반 미국 사람은 뭐 인다이제션 뭐 이런 표현은 쉽게 알아듣지만 디스펩시아라는 말은 쓰진 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소화불량 할 때 뭐 인다이제션 이렇게 쓰지 않고 이 디스펩시아라는 의학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펩시아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 상복부, 명치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하죠. 상복부 중심으로 통증이라든지 불편감 이런 거를 디스펩시아라는 말로 사실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저기 보시면 그림처럼 식후 포만감, 팽만감, 뭐 구역질, 트림, 식욕 부진, 입맛 없다는 거,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증상을 지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상복부의 불편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동반되는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화불량증이라는 말 자체를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아까 처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말로 이 질환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 옛날에는 우리가 어르신들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뭐 신경성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우리 문화에서 뭐 신경성이래 뭐 아니면 신경 많이 써서 그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거는 그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성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기능성 소화불량증 이렇게 질병 이름이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이란 뜻이 그럼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한 거냐? 기능성이라는 건 어떤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것을 기능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질적인 원인이라면은 뭐 내시경을 했다든지 초음파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거에서 보이는 어떤 병변이 보이면 그거는 우리가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올가닉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게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긴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궤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 거는 위에 있는 위궤양이고
오른쪽 그림은 12지장에 있는 12지장 궤양입니다. 이렇게 궤양이 있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기능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질적인 병이 있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궤양 같은 건 기질적인 원인이고, 또 요거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사진들인데요. 식도 끝에 위 들어가기 직전인데, 여기 보시면은 동그란 원 옆으로 이렇게 기따랗게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제일 심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옆에 이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헐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헐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헐어 있고, 여기도 헐어 있고, 이런 게 그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봤을 때도 변화가 있고, 이런 거는 기질적인 질환이라고 그러지 기능성 질환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적인 질환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위암의 내시경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많이 헐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기질적인 질환입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기질적인 질환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옆에 위 옆에 있는 장기들, 간이면 간, 또 뭐 담도 담낭, 췌장, 뭐 십이지장, 소장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능성 질환과 감별해야 될 기질적 질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담석이 있다든지 그게 염증이 생기면 뭐 통증이 오고 뭐 그러겠지만, 그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염증이 가볍게 지속되거나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거기가 거북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기능성 소화불량증하고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어떤 담석이 있다든지 담낭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기질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질적인 질환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능성 질환은 이런 기질적인 질환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질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하면 그냥 해결이 되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질적인 질환과 감별을 꼭 하고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게 얼마나 흔한가, 뭐 주변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내시경 검사한 사람들을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궤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속은 거북해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기질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경우가 한 7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40 내지 70%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보고자마다 그 성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옛날에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 그 쭉 자료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 한 70% 정도가 이런 기질적인 병이 없이 거북하고 그래서 내시경을 받았던 그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조사하는 지역마다, 조사하는 방법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기 보시면 전체 인구의 한 8 내지 15% 정도의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고, 소화기계 질환 중에 아마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증 기질적인 얘기는 이제 배제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럼 주로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있거든요. 어느 나라 분이든지 다 이런 증상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소화기 내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것들을 같이 토의하고 분석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진단 기준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시대 한 5, 6년마다 그 버전이 한 그레이드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로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기준 이렇게 하는데 지금 4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업그레이드 된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4판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최근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마지막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4판의 로마 기준을 갖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떤 게 있느냐? 우선은 한 가지가 이제 상복부, 아까 말씀드렸죠. 디스펩시아가 상복부의 불편감, 통증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명치 쪽이 아프다. 또 아니면 여기가 쓰리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하시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조기 포만감. 밥을 조금만 먹었는데 벌써 배가 부르고 더부룩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이 못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보통 때는 한 공기씩 했는데 뭐 반 그릇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배가 부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고요. 또 네 번째는 불편한 식후 만복감. 뭐 이렇게 우리는 말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어려운 표현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식사하고 나서 전에 같지 않고 많이 이렇게 배가 빵빵하고 더부룩하고 뭐 가스 차는 느낌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식후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기타 증상들이 있죠. 구역, 구토, 트름, 뭐 메시꺼움, 뭐 팽만감, 뭐 여러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앞에 네 가지를 제일 중요한 증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소화불량증 진단 기준은 저기 제가 롬4 이렇게 썼는데 로마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번째 제일 마지막에 정리해 놓은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최근 3개월 이내에도 증상이 있다. 근데 아까 대표적인 4개의 증상, 식후 포만감, 또 조기 만복감, 상복부 통증, 상복부 속쓰림 이러한 증상을 갖고 있으면서 기질적인 질환은 없다. 그럴 때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이렇게 진단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대표적인 증상 중에 2개씩을 묶어가지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 식후 불편감 증후군 이렇게 표현했고 오른쪽에는 상복부 통증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크게 두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후 불편감 증후군은 아까 대표적인 네 가지 증상 중에서 조기 포만감이 있다든지 식후 만복감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주 증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식후 불편감 증후군 이렇게 A형으로 진단을 하게 돼 있고 상복부 통증이 있다든지 속 쓰리는 게 주 증상인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증후군 이렇게 A형을 분류해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크게 이 두 가지 A형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를 달리 하기 때문에 약을 쓰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더부룩하고 뭐 이런 게 주증상인 분과 또 아프고 통증이 주증상인 분이 조금 치료 접근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류로 A형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소화불량증 유병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어느 증상이 많냐? 우리나라는 식후 불편 증후군 이게 조금 상복부 통증 증후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두 가지가 겹쳐지는 분들도 있죠. 이 증상 저 증상 다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복부 통증 증후군보다는 조금 식후 불편 증후군이 조금 더 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 우리가 기질적인 질환과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하기 위해서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건 기질적인 병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까 이 기질적인 질환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뭐 위궤양도 있고 위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담석증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진단을 붙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혈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검사를 해야겠죠. 또 자꾸 몸무게가 준다든지 자꾸 구토가 나온다든지 뭐 생기는 게 어렵다든지 뭐 항달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가족력이 위암 같은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검사를 해서 기질적인 질환을 배제를 하고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진단을 붙이는 게 안전하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경고 증상, 알람 심텀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그런 예입니다. 이분은 6개월 동안 소화불량이 있었던 57세 여자분인데 내시경을 해보니까 이렇게 위암이 발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위암 때문에 증상이 그동안에 있었던 건데 조기에 검사를 안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만날 수 있었던 환자고요. 이분은 25살밖에 안 된 젊은 여자분인데 좀 통통하죠. 좀 살이 많이 찌고 그런 분인데 자꾸 불편하고 재발성으로 증상이 반복돼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저기 보시면 담낭에 저기 보이는데 여기 동글동글하게 담석이 몇 개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담석이 있어가지고 만성 담낭염이 자꾸 증상을 일으켜서 왜냐하면 25살이라고는 담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했는데 어쨌든 저렇게 그 다음에 이분은 56세 남자분인데 만성 복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CT 촬영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잘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화살표 여기 움직이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 동그랗게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게 췌장에 혹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췌장암으로 진단됐던 분인데 이러한 이제 증상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증 하면은 사실은 내시경도 하고 뭐 초음파도 하고 했는데 그런 병이 없다는 전제하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왜 나는 불편하느냐 이제 그게 다음 궁금한 사항이죠. 대부분. 그럼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왜 생기느냐 하는 거를 지금 이게 정리를 제가 좀 해놨습니다. 하나는 식후에 위에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배출이 더딘 거죠. 늦게 장으로 넘어가고 위에 오랫동안 음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 돼서 그러면 아무래도 빵빵하죠. 뭐 그런 과식해봤던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 아마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위에 배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게 원인인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좀 표현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위이완장애 가로로 해놓고 위적응장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해놨는데 저게 왜냐면 우리가 잘 쓰는 개념이 아니라서 그럽니다. 영어식 표현은 accommodation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잘 좋은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위적응장애, 이완장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거는 어떤 뜻이냐면 음식이 우리가 식사를 하면 그 음식이 위로 들어가죠. 그러면 위가 보통 때는 공복일 때는 이렇게 오그라져 있어요. 쪼그라들어 있는데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이렇게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국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반찬하면 양이 제법 될 겁니다. 그죠? 양푼으로 하나 될 수도 있고 많이 드시는 분은 그만큼 그게 다 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가 보통 때는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다가도 그만큼 많은 식사를 하면 위가 그만큼 늘어나서 음식을 잘 받아줘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늘어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완장애 혹은 적응장애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감각 기능의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장 과민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하이퍼 센시티비티 뭐 이런 표현을 저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더 예민하다 하는 거예요. 이따가 저거는 제가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런 이유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위 운동 이상. 위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장기가 아니고 음식만 받아주는 저장 창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하는 일이 많죠. 위산도 분비하고 소화액도 분비해서 또 위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예? 조금 과장돼서 생각하면 다른 동물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뭐 새라든지 소라든지 또 위가, 예? 뭐 서너 개씩 있는 동물도 있고 위가 뭐 모래를 같이 담아둬서, 예? 음식을 먹은 걸 잘게 부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장기의 위를 갖고 있는 동물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두꺼운 근육층을 갖고 있는 운동하는 장기입니다. 근데 위는 지 멋대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위도 운동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사람들은 이게 1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수축하는 리듬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로 자기 리듬을 잃어버리면 빨리 움직이고 아니면 아주 천천히 뭐 1분에 한 번쯤 움직일 동 말동 이렇게 되면 제대로 소화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운동 이상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산에 대한 과민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위산이 보통 나오게 돼 있는 게 창조주의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그 산이 12장 소장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또 소장으로 산이 넘어오면 소장은 또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요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저희 어른들이 신경성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듯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이런 증상과 많이 밀접하게 관계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모든 분이 다 저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 저거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은 저 중에 하나, 자기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꼭 하나만 아니라 뭐 2개도 같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원인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리냐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병명 자체는 증상을 갖고 묶어놓은 진단입니다. 증상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병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병명 이름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병인데, 그러니까 병명은 하나인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저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근데 진단명은 똑같아요. 기능성 소화불량증. 그러니까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하나가 아닌데 사실은, 근데 저걸 다 일일이 이렇게 나눠서 병명을 이렇게 붙이진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두 I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I형도 또 서로 겹쳐지어서 2개를 다 갖고 있는 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병명이 생긴 원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보통 하게 되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적인 병은 이미 배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증이 있는 사람들은 혈액검사나 그 다음에 내시경 이런 거는 기본이죠. 어떻게 보면 초음파, CT 이런 것도 기질적인 병을 배제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외에도 위 배출 검사 혹은 뭐 위전도 검사, 위전도라는 거는 이제 심전도 생각하시면 돼요. 심전도 이렇게 간단히 찍는 것처럼 위전도라는 것도 배에다 전극을 붙여서 기록을 하는 거고요. 위 배출 검사는 아까 원인 병인에 우리가 따졌죠. 배출 지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에서 음식이 장으로 빨리 안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는 분들, 그런 거를 검사해서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위 배출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바로스탯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아까 하이퍼센시티비티 제가 그렇게 표현하셨듯이 과민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쓰는 검사입니다. 그럼 위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어 있냐면은 저기 보시면 위쪽에 그 점선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표현을 했어요. 위, 저부, 이완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러니까 저기 위로 따지면 꼭대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상하게 음식이 우리가 누워서 먹지 않고 앉아서 먹는 경우 대부분인데 우리가 먹으면 음식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 위 저부가 늘어나면서 음식은 저쪽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위는. 그래서 위 저부가 잘 이완이 돼야 음식을 먹을 때 지장이 없어요. 저게 잘 이완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드셔도 배가 부른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저부, 저 부분이 잘 이완이 돼야 되고요. 저기에 음식을 일단 담아놓고 거기서 음식을 조금씩 아래쪽으로 넘겨줍니다. 한꺼번에 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넘겨주면 저 아래 부분이 저기에 지금 위 전정부 연동운동해서 무슨 고리 같은 거 걸어놓은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실 저런 고리는 없죠. 위가 움직이는 패턴이 저렇다는 거죠.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수축파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잘게 부수고 위산이라든지 소화액과 잘 이렇게 섞어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갈 때는 거의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 죽을 이렇게 잘게 부수면 뭐 그런 정도, 예? 그렇게 아주 저기 입자를 작게 그려놨는데요. 위에서 그만큼 충분히 잘게 부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소장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큰 덩어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죠. 큰 덩어리가 넘어가면 소장에서 그거를 닿는 면적도 적고 그걸 또 흡수하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위에서 충분하게 저렇게 잘게 부숴서 소장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도 우리가 닿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그 유두같이 이렇게 길쭉길쭉한 것들이 현미경이나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런 게서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많은 영양분이나 이런 게 직접 닿을 수 있게끔 해서 흡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이렇게 충분하게 잘게 부숴서 넘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그림이 좀 촌스럽게 그려지긴 했는데 공복 시 이렇게 위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기저부가 이렇게 팽창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위 적응 장애라는 제가 표현을 했듯이 위가 잘 이완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설명 아까 안 드렸는데 공복 시 그 밑에 화살표에 위산에 대한 과민성 말씀드린 거는 저기 공복인 경우에는 사실 산이 조금씩은 나오지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산이 이제 소장으로 흘러 들어갈 테니까 이게 이제 소장, 십이지장에서 그거의 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끝에 음식의 배출, 위 배출 지연. 이게 이제 장으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거기가 궤양 알아서 아물면서 이렇게 구멍이 작아졌다든지 아니면 뭐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서 위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배출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검사한 게 위 배출 검사라는 겁니다. 이게 위 배출 검사를 제가 설명하려고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동위원소로 음식에다가 동위원소를 섞어가지고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식이 위에 들어갈 텐데 그럼 위를 이렇게 촬영을 하면 동위원소가 처음에 100이라는 그래프에서 출발하겠죠.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은 파란색에 시간이 지금 보시면 60분, 120분, 180분 이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점점 그 먹었던 음식이 소장으로 넘어가니까 점차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저게 저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죠. 지금 빨간 선으로 보인 게 이제 당뇨병성 위마비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저렇게 더디 내려간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저 위배출 검사를 하면 어떤 그래프의 패턴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려면 중간중간에 이제 뭐 15분, 30분 이렇게 해서 사진을 여러 번 찍습니다. 저 동연서는 별로 문제가 건강에 해롭지 않은 거라서 그냥 먹은 게 이렇게 나중에 대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방광기도 짧기 때문에 전혀 건강에는 문제 없는 그런 동연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면 저런 자기 그래프가 자기 패턴이 저 중에 어떤 것과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이분이 정상의 배출 능력을 갖고 있구나 아니면 배출 능력이 굉장히 더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걸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여러 연구학자들이 발표한 건데 그 위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중에서 위 배출 장애가 있는 퍼센트 저기 보시면 적게는 23%, 많게는 59%까지 보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에서 한 30%, 뭐 40% 정도까지는 저런 배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감마 카메라로 아까 그 검사할 때 찍는 사진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왼쪽 그래프 사진이 건강한 사람. 아까 제가 음식이 위 꼭대기 쪽에 머문다고 그랬죠. 이게 정상인 사람이에요. 근데 기능성 소화불량증 있는 사람들은 환자는 오른쪽 그래프 같은 패턴을 보이는 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음식이 밑으로 다 그냥 쳐져 버린 거죠. 위 꼭대기 있죠. 위 기저부가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가 못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흘러내려간 거죠. 밑에는 음식이 조금씩 들어와야 이게 열심히 운동을 해주고 하는데 한꺼번에 그냥 들이닥치니까 얘가 늘어나 버리면서 수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기둥까지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작해서 잘게 부수지 못하니까 또 12장으로 넘기는 것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과 소화불량증이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저런 패턴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럴 경우에는 위 기능이 제대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증상을 쭉 밑에 그래프 보시면 팽만감, 포만감, 복통, 오심, 트림, 구토, 뭐 체중 감소, 그다음에 조기 배부른 거, 그다음에 가슴이 화끈화끈 뭐 이런 것들을 증상을 쭉 나열해 보니까 위가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저기 동그랗게 제가 표현하는 게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조기 만복감. 그럴 수밖에 없죠. 위가 늘어나지 못하니까 조기에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저 두 가지 증상을 호소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유추하면 조금만 먹는데도 배가 불렀어. 그래서 그게 몇 달 지나고 뭐 거의 1년 되니까 결국 체중이 몇 킬로씩 줄었다. 그런 사람은 이분은 위가 잘 안 늘어나는 적응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에도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저분은 어떤 원인일 것인가를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 나가야 돼야 그래야 이제 진단도 제대로 하고 치료가 되니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장 과민성이라는 걸 제가 아까 병명 원인 중에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저기 그래프 보시면 두 개의 선이 있는데 하나는 실선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점선으로 밑에 거는 점선이에요. 근데 이제 점선이 사실은 정상이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환자인데 두 개의 축이 있죠. 저 X축 좌우로 되어 있는 게 압력, 그 다음에 왼쪽 Y축 이게 증상입니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 근데 보시면 우선 정상을 보시면 점선이라고 그랬죠. 점선을 이렇게 쭉 가면 제가 빨간 선을 두 개를 그어놨어요. 압력이 8mm 머큐리, 그러니까 저 압력일 때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선에서
수평으로 또 빨간 선을 제가 하나 그어놨죠. 그걸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 팔이라는 압력을 어떻게 재느냐 하면은 위에다가 풍선 같은 거를 넣어서 그 압력과 그 부피를 조절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스탯이라는 기계인데 그거를 사람 윗속에다 집어넣고 압력을 점점 올립니다. 저 0에서부터 0에서부터 저 끝에 20까지인데 8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면 정상인은 아무것도 안 느끼는 거예요. 증상 수치는 0죠. 근데 실선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환자분은 어떠냐면 8까지 오니까 벌써 45, 한 50 조금 못 될 정도의 증상을 느낀다. 그만큼 불편한 거를 느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같은 압력인데 보통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환자분은 많이 불편하고 아프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그분은 예민한 거죠. 위의 그 팽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 거꾸로 이 빨간 선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 40m에서 50, 60 사이에 지금 가로로 이렇게 빨간 선을 제가 쳐놨죠. 그걸 쭉 따라가 보세요. 같은 증상을 느끼는 압력 수치를 지금 제가 해놨는데 처음 만나는 건 실선이죠. 그 사람은 벌써 8에서부터 그 증상을 느끼죠. 근데 점선에서 만나는 건 저쪽에 보면 한 14 정도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14 정도의 압력을 줘야 그 정도의 불편한 감을 느끼는데 환자분은 14는커녕 8만 돼도 그 똑같은 증상을 느낀다는 거죠. 그만큼 환자분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과민성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저 검사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다가 풍선을 넣고 바로스탯이라는 기계를 해갖고 압력과 부피를 이렇게 조절하는 기계를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할 때는 저렇게 연구를 하는데 환자분한테는 저걸 잘 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거북한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잘 쓰진 않지만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저런 걸 해서 확실히 증명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심리적인 것도 아까 이유를 들었는데 우리 현대 사회에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못 보던 컴퓨터에 저기 전화기에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뭐 쫓아가기도 바쁘죠.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뭐 경기가 좋네 나쁘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 자녀 교육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뭐 직장을 구했네 못 구했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현대 사회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입니다. 또 이제 연세가 들다 보면 부부간에 또 저기 남자분이 저 뒤에 돌아 앉아 계시고 여기 앞에 있는 여자분들은 또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잠깐 짓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스트레스라는 것이 뇌에서 호르몬 분비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제가 밑에 브레인것 엑시스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뇌하고 장하고의 일종의 축이죠. 이게 신경으로 서로 연관이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주신경 여러 가지 교감신경이 해부학적으로 우리 두뇌하고 위장하고 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장에도 영향을 주고 장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뇌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미국 학회는 저런 학회 이름이 뉴로가스트로엔테롤로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뉴로라는 게 뇌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뇌하고 위장하고 아예 연결을 해서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학회 이름이 미국 학회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중요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 전략은 약물요법이라는 게 있죠. 보통 우리 병원에 오시면 이제 약물 처방하게 되고, 뭐 산 분비 억제하는 약도 쓰고, 또 그다음에 위장 운동을 조절하는 약도 쓰고,
또 뭐 항우울제 같은 그 뇌에 그걸 도와주게 한 약물도 쓰고, 뭐 약물을 쓰는 게 다 최선은 꼭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음식도 드시고 과식하지 않고 식사 조절을 그만큼 하는 게, 왜냐하면 위 기능이 떨어지면 위도 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거기에 과부하를 주면 더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조절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회 심리학적인 요소들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 또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옛날에 뭐 자제분들 군대 보내고 나서 면회 가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 30여 년 전에 군대 갔을 때 보면, 훈련소에서, 조금 먹고 막 운동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와서 면회 오면 막 연병장에 막 많은 거 싸와서 많이들 먹죠. 보통 먹던 거에 막 2배, 3배, 뭐 어쩌다 맛있는 거 주니까. 그런 분은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면 군대에서는 구보를 시킵니다. 연병장을 몇 바퀴 뛰게 하죠. 몇 바퀴 돌고 나면 소화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다 소화돼서 배탈 나는 사람 없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예, 이게 운동이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그냥 구보만 시켜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수술을 하고 나서도 걷게 하고 가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운동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운동, 적당한 운동이, 뭐 물론 지나친 운동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도 늘 나누지만 헬리코박터라는 것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사실 오랫동안 그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증이 있는 사람이 헬리코박터를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늘 있었고요. 근데 헬리코박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성인은 거의 2사람에 1명꼴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균이기 때문에 그 정부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 균 치료를 하라고 섰던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항생제가 2개씩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2주 뭐 이렇게 약을 쓰다 보면 항생제 남용 문제, 내성 문제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늘 궤양이 있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소그룹만 치료를 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 궤양이 있는 사람들은 요새 약이 좋아서 사실 뭐 며칠만 먹어도 증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궤양도 한 달이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적인 병은 치료하기가 되게 쉬워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오히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병원도 방문하시게 되고, 그런 걸 많이 뭐 1년 이상 뭐 10년까지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가 해서 이제 헬리코박터를 그럼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렇게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된 분들이 많고요. 전체적으로 연령대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빨간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40대 넘어가면 그냥 플래토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정도로 흔하거든요. 이제 외국에서 그런 이제 논문들을 한 것들을 발표한 걸 제가 조금 정리했는데, 여기 보시면 대조군의 증상 개선에 비해서 저 헬리코박터를 치료했을 때 증상 개선율을 비교를 한 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4개 연구 중에서 하나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헬리코박터는 이 소화불량증하고는 관계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다고 그래서 헬리코박터를 꼭 치료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동안에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저기 2번째 연구는 효과가 대조군에 비해서 있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있거든요. 3배 정도 좋잖아요. 이거 또 대조군이 또 유난히 좀 성적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부 환자는 헬리코박터 치료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헬리코박터의 감염에 의한 소화불량증은 따로 분류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까운 일본은 위암이 많은 게 우리나라만큼 많죠. 우리나라가 사실 더 많은데, 그래서 자기네도 선진국인데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위암을 더 예방하기 위해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보험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성 소화불량증 있는 환자를 불문하고 뭐 다 보험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게 꼭 옳은 건 아니고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죠.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위암 발생이 거의 세계에서 탑인 나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일본은 그렇게 정책적으로 변화를 했고 우리는 아직 그거를 이제 바꾸지는 않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도 일부 환자는 자기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는 거를 허용을 우리나라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 부담 내에서 치료하는 거를 국가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정의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원인이 없는 상복부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 증상은 통증, 속쓰림, 조기 포만감, 식후 만복감 이런 증상을 갖고 있고 병인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위배출 장애, 적응 장애, 내장 과민성 등등이 있고 치료는 약물요법, 식이요법, 행동요법, 스트레스 조절, 헬리코박터, 제균 이런 등등을 같이 적절히 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선 여기까지이고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병인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병인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자기에게 해당하는 병인은 그 중에 어떤 것인지 따로 있을 거예요. 그게 옆에 있는 분하고 다를 겁니다. 같은 병명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인 질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제가 말씀드린 중에 예. 식도염 때문에 좀 고생하는데요. 그 식도염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말씀. 식도염은 두 번째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제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하나는 소화불량증, 두 번째가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 지금 두 번째 거를 이제 좀 있으면 제가 그거는 할 거고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혹시 뭐 다른 더 질문 있으세요? 별로 배고픈 걸 못 느끼시고 그런 증상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관절약은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드셔야 되는 입장이고, 아니면 또 무릎이랑 뭐 이런데 이제 나이 들면 이제 퇴화가 돼서 연골이 닳아가지고 이제 아프고 통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능성 질환이라고 해서 기능성 질환 소화불량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쭉 있다가도 궤양이 생기는 분도 있고,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있다가 암이 생기는 분도 있고,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다가 위염으로 또 생겨서 지금처럼 이제 관절약을 드시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소염 진통제인데 이게 위벽을 헐게 하는 아무래도 작용이 있으니까 위가 헐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발적이 생기기도 하고 뭐 심하면 궤양이 생겨서 출혈도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관절약을 드시지 않는 건 아니고 이 소염 진통제 중에는 위벽을 자극을 덜하는 소염 진통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위자극을 적게 하는 소염 진통제로 약을 드시는 게 유리하고, 그걸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궤양이 생기거나 출혈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위산 억제제를 같이 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력이 있는 분들은 그 위산 억제제 종류가 굉장히 많죠. 위산 억제제도 제산제부터 뭐 잔탁 같은 그 히스타민 억제제, 그 외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 때 쓰는 좀 더 강력한 위산 억제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병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약물 때문에 위가 염증이 생기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약을 같이 쓰신다든지 이런 약으로 약을 소염 진통제를 바꿔보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헬리코박터 검사를 안 했으면 해본다든지 이런 걸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칙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도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위식도 역류질환까지 맞아 하고 다시 질문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은 어떻게 배출될까요? 입으로 섭취한 음식은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고 12지장을 지나 미로 같은 소장,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배출돼요. 한 줄로 연결된 소화기관을 다 지나려면 꼬박 24시간이 걸리지만 입에서 위로 가는 시간은 단 10초도 걸리지 않아요. 바로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 때문이라면 누워있거나 허리를 푹 숙이고 있을 땐 음식이 거꾸로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강과 식도가 연결되는 식도 입구와 식도와 위가 연결되는 위의 입구에는 관문 역할을 하는 조임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의 조임근은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필요할 때만 열려서 음식물이 잘 내려가고 역류하지 않도록 흐름을 조절해줘요. 하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서 위 내부의 압력이 너무 높아진다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를 거슬러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 위는 식사 때마다 무려 1.5리터의 위액을 만들어요. 하루에 2, 3리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위액에는 pH 1.0까지 내려가는 강력한 위산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생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는 위 점막으로 덮여 있어서 위산에 견딜 수 있지만 식도는 위산을 방어하는 능력이 약해요.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면 화상을 입거나 식도가 벗겨질 수도 있고요. 궤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위산이 올라와 식도를 상하게 해서 증상을 일으키면 이것을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과 역류예요. 이 중 한 가지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진단해요. 식도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위산이 역류하면 가슴 통증,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함, 기침,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병원에 가면 내시경으로 검사를 해서 손상 여부를 살펴봅니다. 내시경에서 위식도의 점막 손상이 발견되면 미란성 역류 질환이라 이야기하고, 역류와 가슴 쓰림이 있는데도 내시경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비미란성 역류 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시경만으로 확실한 진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내시경으로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도 반이나 되거든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하는 데에는 위산이나 음식물이 역류하는 증상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만약 위장관에 출혈이 있거나 혈변, 체중 감소, 빈혈, 삼킴 곤란, 삼킬 때의 통증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위암이나 식도암 등 다른 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내시경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진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먹고 증상이 좋아지면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먹고 증상이 나아지는지를 보고 진단해요. 이런 방법으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지 직접 확인하는 검사를 해요. 이러한 검사를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라고 해요. 위산 역류가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수술 전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이 검사를 합니다.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는 코에 장치를 연결하고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식도에 위산이 올라오는지 24시간 동안 느끼는 증상과 역류의 연관성을 데이터를 확인하며 진단해요. 이 검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환자의 80%는 내시경이나 위산 분비 억제제로 진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저런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가 필요해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오랜 시간 치료하지 않으면 위식도 부위에 염증과 궤양을 일으켜요. 심하면 암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는 필수랍니다.
역류성 질환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가장 먼저 약물 치료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위 내에 위산이 나오려면 위점막에 있는 양성자 펌프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이 펌프를 방해해서 위산이 나오는 것을 막아줘요. 위산 분비 억제제 외에 위장이 음식물을 내보내는 운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 위장 운동 촉진제와 위, 식도 점막을 보호하는 점막 보호제나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조임근의 압력을 높여 역류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바클로펜을 쓰기도 합니다. 24시간 산도 검사에서 역류가 심하지 않지만 연관된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식도 과민증이라고 해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불안제, 항우울제나 통증 조절제를 처방합니다. 약으로 2달 이내에 완치될 확률은 80%예요. 그러나 이 중에 반 정도는 약을 끊었을 때 재발해서 약을 오래 먹어야 하는 환자들이에요. 약이 잘 듣지 않거나 잘 재발하거나 해서 오랜 기간 약을 먹어야 하거나 약의 부작용이 염려되는 경우 내시경 치료나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돼요. 내시경 치료는 내시경 고주파 열치료술, 스트레타 치료술이라고 말해요. 위식도 연결부 근육에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 열 손상을 주면 근육이 두꺼워져서 역류가 줄어드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요. 위 조직으로 위식도 연결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역류를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이 수술은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배 쪽에 투관침을 넣어서 할 수 있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하더라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관리예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심해지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식생활 습관이 큰 원인이 돼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는 음식은 대부분 위식도 접합부의 압력을 악화시키거나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음식이에요.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 그리고 술, 담배는 하부 식도 조임근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튀김류, 커피와 초콜릿 등의 섭취를 줄여야 하겠죠. 금주 금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서 퀴즈 타임. 우유는 위식도 역류에 좋을까요? 답은 X예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그렇다면 탄산음료는 도움이 될까요? 역시 답은 X. 탄산은 가스를 만들어 역류를 더 잘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이 있느냐고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음식에 대한 증상도 사람마다 달라요. 먹고도 어떤 사람에겐 증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에게 역류성 식도를 일으키는 음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식도 역류를 일으키는 식생활 습관을 살펴봅시다. 빨리 먹고 많이 먹는 것은 위의 압력을 높여요. 음식을 먹고 바로 눕거나 자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는 동안에는 소화 속도가 떨어져서 음식이 위에 오래 남고 위의 압력이 높아져요. 과식하고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야식을 먹는 습관 모두 좋지 않은 거 아셨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안 좋아요. 스트레스는 통증을 더 잘 느끼게 하거든요. 또 스트레스는 위의 배출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음식물이 위에 오래 남아있으면 위의 압력이 높아져요. 자, 우리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번 웃어볼까요? 스마일! 체중이 늘면 복부 비만이 생겨요. 복부 비만은 복부의 압력이 높아지게 합니다. 따라서 위식도 역류를 많이 일어나게 하죠. 이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위식도 역류는 밤에 자면서 발생하기 쉬워요. 위식도가 누워있기 때문이에요. 자다가 식도에 어마어마한 통증이 느껴져서 역류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지만 잠이 들어 역류가 됐는데도 통증이 없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하지 않아 식도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역류를 감소시키려면 상체를 15도 정도 높이고 자거나 왼쪽으로 누우면 좋아요. 몸에 꽉 끼는 옷도 위식도 역류에 좋지 않아요. 옷은 넉넉하게 편하게 입어요. 규칙적으로 걷는 운동을 하면 위 배출 기능이 좋아지고 위의 압력이 낮아져요. 하지만 과유불급, 너무 심한 운동은 좋지 않아요. 복부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면 위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 몸을 숙이는 동작도 안 좋아요.
위식도 역류가 심한 분들은 숙이는 자세는 피해주세요. 음식 조절과 생활 습관을 바꿔서 치료가 된다면 좋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약물 치료만으로 완치가 되느냐? 아니죠. 약물 치료를 끊으면 절반 정도가 재발해서 다시 병원을 찾아요. 위산 분비 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를 끝낸 후에 꼭 필요한 것이 음식 조절과 생활 습관 교정이에요. 음식 조절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잊지 마세요. 개괄적으로 이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그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한 것처럼 이제 약물도 쓰고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도 바꾸고, 또 약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수술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입원해 계신 분 혹은 보호자로 계신 분 뭐 여러 분이 참석하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이제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거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기능하고있습니다. 약을 끊으면 이상이가 도와주고 개발합니다. 그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먹는 약이 에소테이드라고 에소메죠. 예. 요거 먹으면 아침 식전 30분 전에 그러면 그날은 편안하시고 그렇죠. 아까 또 저희 동영상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약을 끊으면 보다 좋다 이렇게 계신 거 거예요. 오늘 이게 부작용이다. 어디서 약이라는 부작용 없었던 이게 뭐야? 칼슘을 몸에 가지고 계량되는 건강 약물 치료도 거기 약물 지금 뭐 약물의 부작용까지 벌써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저기 이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약 종류거든요. 지금 뭐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에소메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판토프라졸, 란소프라졸, 오메프라졸, 뭐 덱슬란소프라졸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그 프로톤 펌프 억제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위벽에 보면 그 벽세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위산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차단하는 그런 기전이 그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그 약물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마다 이제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저게 나온 건 1980년대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동물 실험할 때 저 약을 용량을 많이 줬더니 그 유암종이라는 혹이 생기는 게 발견이 돼서 처음에는 약을 개발하고도 한동안 못 썼어요, 저 약을.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걸 이제 좀 용량이나 여러 가지를 조절하고 나니까 왜냐면 저게 저 약이 나오기 전 세대 약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잔탁이라든지 큐란이라든지 이런 항히스타민제의 산억제제인데 벽세포에서 그 산을 분비하는 자극이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스타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차단을 했더니 위산 분비가 많이 줄은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개의 루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자극이 될 수 있는. 근데 저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뭐냐면 그런 세 개의 자극을 받아서 벽세포에 자극을 주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 구멍으로 산 분비가 되는 건데 저거는 입구를 나오는 이제 출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이 세 개의 루트에 자극을 주는 것 중에 하나 막는 것보다는 아예 바깥을 꽉 막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산 억제제들보다 저런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가 산 분비 억제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그 이제 구체적으로 약이 이제 그 어떤 이제 분비하는 세포에 달라붙는 게 그러니까 그 영구적으로 달라붙는 그런 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오랫동안 쓰면 어떻게 될 건지를 사실은 좀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초창기에 나올 때 동물 실험했을 때 그런 유암종이라는 혹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써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위식도 역류질환은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빈도가 훨씬 많아요. 옛날에 우리 한 뭐 3, 4%, 5% 미만이었을 때 서양 사람들은 15% 정도가 식도 역류질환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실정은 우리나라 사람도 한 10%가 넘습니다. 15%까지도 얘기하거든요. 지금 서양 사람들은 25%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저 역류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숫자가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복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3년, 5년씩 먹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몰랐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꽤 오래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암이나 이런 거 생기는 일은 없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다공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지 흡수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길 수가 있어요. 오래 장복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한테 약을 드릴 때도 증상이 심할 때는 용량을 처음엔 많이 쓰다가도 지금 에소메졸 20ml 쓰신다고 그랬는데 에소메졸은 40ml, 20ml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할 때는 40ml를 썼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20ml로 낮추고요. 또 그래도 조절이 되면 10ml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10ml짜리를 더 낮추는. 이렇게 해서 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유지를 시키면 그나마 그런 부작용이 덜 생기니까 그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안 드시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실 때, 아까 여기 동영상에서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한 반 정도가 또 재발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왜 생기는지를 간파를 하셔야 돼요. 내가 식도 역류가 왜 생기는가.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꼽는 게 과식을 하는가. 과식하지 마셔야 되고, 또 자기 전에 음식 드시는 거, 주무시기 한 서너 시간 저녁 드시고 나서는 가급적이 안 드셔야죠. 안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그 조임근 얘기했는데 그 조임근이 느슨해지는 물질들이 있어요. 지방 성분. 우리가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영양 요소 중에 3대 요소 중에 지방 성분이 이 조임근을 느슨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거 말고도 우리 사실은 실제적으로 더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제 혈압 있는 분이 많아요. 연세가 들면 혈압약에도 칼슘 기량제라는 혈압약이 있어요. 노바스크디 뭐 이런 계통의 칼슘 기량제인데, 그런 칼슘 기량제라는 게 칼슘을 막아주면 근육이 수축하는데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칼슘을 막아주면 수축이 안 돼요. 그래서 근육이 오그라지지 않으니까 이완이 되니까 혈관도 근육이 있거든요.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조임근, 아까 식도하고 위 사이에 조임근도 근육이니까 이렇게 조이는데 칼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혈압약을, 칼슘 기량제 혈압약을 드신 분은 저게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질환이 같이 있는 분은 혈압약도 기전이 종류가 여러 종류의 혈압약이 있으니까 칼슘 기량제에서 다른 기전의 혈압약으로 옮겨 타시는 게, 바꿔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혈압약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몸의 호르몬도 그렇고 뭐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아까 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것 중에 술이 또 이게 불리하고, 커피도 안 좋습니다. 커피, 초콜릿, 치즈, 뭐 이런 라면,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는 나한테 해당하고 어떤 건 나한테 해당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좀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제를 해줘야 약을 안 드시고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와인을 좋아해서 계속 매일같이 와인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약을 안 먹으면 또 증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 분은 사실은 와인을 끊어줘야 약을 안 먹어도 증상이 재발이 안 되는데, 약주는 계속 하시면서 증상은 또 재발했다고 또 약 달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생활하는 그 요소 중에 위식도 역류가 생길 만한 요인이 뭔지를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해결해주면 약을 안 드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약도 계속 드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가끔씩, 증상 있을 때만 가끔씩 드시는 방법, 우리가 온디맨드 요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 나온 게, 그럼 약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 100% 해결, 아까도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도 뭐 80% 얘기 나왔는데, 해결 안 되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한 스트레타라는 괄약근, 조혈근에 정기적 자극을 줘서 근육을 자극을 줘서 근육을 두껍게 하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기구를 개발한 회사가 개발비랑 이런 걸 하고 해서 미국 회사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가서 학회에 갔을 때 그 개발하는 사람을 만났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그게 시술비가 500만 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보험이 있는 분들은 뭐 보험 청구하면 되긴 하겠지만 이게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아까 얘기한 이제 복강경으로 위를 이렇게 끝에 쪽을 아까 얘기했던 위 저부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식도하고 위 경계 부분을 이렇게 각도를 좀 주고 쪼이게 이렇게 꼬매주는 거죠. 복강경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험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 복강경 구멍 뚫고 뭐 이런 시술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게 그 점막 결제술이라는 거 있어요. 식도 점막 위쪽 그 일본 사람들은 그걸 이제 내시경으로 해서 위에서 식도 쪽으로 거꾸로 뒤집어 봐서 위 점막을 이렇게 절제를 해 도려냅니다. 그러면은 궤양이 거기에 뻥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면 궤양을 아물죠. 오그라들면서 아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조임근 있는 데가 더 쪼여지는 그런 작용을 하는 방법을 쓰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식의 시술을 식도 쪽에서 절개를 해가지고 식도 궤양을 만들어놔요. 그럼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물면서 오그라들죠. 쪼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비용이 뭐 그렇게 몇백만 원씩 들지 않고 물론 이제 그게 궤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는데 몇 주가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약을 끊게 하거나 혹은 약을 줄여서도 유지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이제 시술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약물 요법 외에 수술적인 방법을 이제 쓸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나 보호자나 누구 하신 분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학회에서도 발표하고 미국 학회에서도 발표하고 그 성적 데이터를 지금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것도 신의료로 아마 등재가 될 겁니다. 그게 지금 거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병원만 하다시피 하고 있는 시술이거든요. 식도 점막 절제술은. 그래서 그거는 비용도 적고 그런 방법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수술적인 방법은 이제 비가역적인 방법이에요. 되돌이킬 수는 없어요. 한번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섣불리 시작하지는 않고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분은 약으로 조절하고 또 그게 자기 원인이 뭔지를 해결을 해서 약을 안 드시고도 될 수 있는 분은 자기 생활 패턴을 바꿔서 약을 끊고 지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 가끔씩 드시는 정도는 부작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그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하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다음 세대 약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내년 초면 아마 시판이 시작이 될 텐데 그건 이제 다른 기전에 지금 얘기한 프로톤 펌프가 아니라 이제 포타슘이라고 하면 칼륨을 억제해주는 기전의 새로운 약물이 지금 조만간 시판이 될 겁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약은 지금 시판이 돼서 쓰고 있고요. 옛날에 우리 IMF 시절에 어렵고 금모으기 할 때 유한양행에서 약을 개발해서 1억 달러에 팔았다. 그 뉴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요새 뭐 국가부도 영화도 한다던데 그 유한양에서 했던 그런 그 약이 이 칼륨, 포타슘이라는 억제제 기전의 약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외국에 팔았는데
조금 이렇게 그걸 사간 회사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성적보다 조금 안 미쳐가지고 못 미쳐서 결국은 이제 흐지부지 되고 다시 실제로 시판은 안 됐는데 그 세대의 다음 세대죠. 그때 약은 이제 부작용도 조금 있었고 간 기능 수치 올라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고 효과가 조금 떨어졌는데 요새는 지금 쓰시고 있는 에소메졸이나 이런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보다 더 강력하고 드시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 약은 작용 시간이 조금 있어야 나타난 반면에 또 음식을 드시기 전에 식전에 아까 드신다고 했듯이 이게 들어가면서 위산이 나와서 그 산해에서 비활성화된 약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또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작용 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한 20, 30분 있다 식사를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조건이 따르는데 새로 나오는 약은 아무 때나 드셔도 되고 작용 드시면 바로 증상도 나타나고 오래 작용하고 저 약을 이제 아침에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한 번밖에 하루에 못 드시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2번을 드셔야 되는 환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러면 한 번은 저걸 드시고 자기 전에 옛날 잔탁 같은 히스타민 억제제를 한 번 더 드시면 자다가 증상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약을 드시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2가지를 또 쓰면 보험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보험으로 허가를 못 쓰게끔 좀 제한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약은 작용 시간도 길고 빨리 나타나고 식사와 관계없고 아무 때나 드셔도 되고 이런 좋은 약이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자꾸 이렇게 새로운 약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이 나오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약마다 또 약이라는 게 장복하는 건 또 부작용이 늘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 적당히 약을 적게 드실 수 있으면서 생활 패턴을 바꿔서 조절해서 약을 안 드시고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당하는 원인은 뭔가를 좀 더듬어 보시면 됩니다. 늘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있다가도 어떤 날 증상이 있고 없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산이 역류가 되면 모든 사람이 환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정상인도 역류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미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거를 우리가 세계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정의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역류 때문에 불편하면 그건 환자로 취급한다. 근데 뭐 한 달에 한두 번 역류가 됐다. 그 사람은 환자라고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역류가 되는 것 갖고 진단을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식도 역류 질환은 증상만 들어도 진단을 붙일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내시경부터 아까 뭐 식도가 헐고 뭐 이런 거 했지만 사실은 내시경 안 해도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설명 동용약 중에는 약을 한 2주 내지 한 달 쓰면 반응이 있으면 역류 질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잠깐 지나갔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저렇게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먼저 드셔보시고 증상이 개선이 되면 아 이게 진단이 맞구나 이렇게 진단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위암이 많기 때문에 내시경도 하고 뭐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내시경 한 번 하는 게 이게 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몇백 불 제가 20년 전에 400불 했어요 위내시경이.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올랐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도 400불이 안 되잖아요. 보험에서 한 40불 할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보험 숫자는. 그러니까 위암도 적고 값도 비싸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 내시경 안 하죠. 그냥 약 줍니다. 약 먹어보고 좋아져? 아 그럼 맞네. 그럼 약 계속 먹어.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위암도 많고 여러 가지 위장 질환이 많다 보니까 검사를 많이 하고 또 비용도 적고 그러니까 쉽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사실 내시경 한 번 하는 거 그렇게 쉽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죠 우리하고. 어쨌든 약은 필요는 합니다. 드시는 경우 필요하고 또 자다가 막 신문 올라와서 발떡 깨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 했던 분도 아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음식 조심 이런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들 그걸 꼭 지켜주셔야 약을 안 드시고도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다. 그럼 약을 드셔야죠. 약을 드셔서 조절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편안히 지내시면 되고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식도 끝에 위 바로 직전에 세포가 다른데 손세포암이 그 대신 생겨요. 서양 사람들이 위암은 적지만 저 식도 끝에 있는 손세포암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식도암도 저런 손세포가 아니라 편평상피에서 생기는 식도암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저 선암이 잘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조금 그런 상황이고, 혹시 뭐 많이 시간이 지체됐는데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시죠. 마이크 드릴게요. 가슴 통증이 있으면서 등까지 아픈데 그것도 여기서 식도염하고 건강입니다. 등까지 아픈데. 예, 식도 산이 역류되다 보면 증상이 앞으로만 꼭 오진 않고 등으로 이렇게 아프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무조건 그러면 식도 역류 때문이냐 그거를 구별하려면 식도 역류 약을 드셔서 역류를 조절해 보시면서 증상이 같이 없어지면 그렇게 믿어도 되는데, 역류성 식도약을 드셨는데 등이 아픈 게 안 없어진다, 증상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이유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한 2주만 드셔도 증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제대로 역류성 식도염이면. 그러니까 2주를 드셨는데도 증상이, 등이 아픈 게 계속되면 그거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생긴 게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같이 없어진다 그러면 맞을 겁니다. 왜냐면 증상은 생길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등으로 뻗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없어지는지를 약을 드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더 질문 없으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질문 못 하신 거 있으면 이따가 잠깐 개별적으로 제가 질문을 답해 드릴 테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